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영향이 지금 확산되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시작으로 또 이란이 보복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양국 간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이렇게 또 살아납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 타격 우려도 확대됐는데요. 에너지,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 국채 수익률도 다시 오르고 있어서 10년물 4.4%대 2년물 3.9%에서 등락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 연준의 FOMC, G7 오늘부터 또 G7 정상회의 등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많습니다. 더불어 중동 상황도 계속 지켜보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9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해상 운임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경유주, 해운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첫 거래일 국내 증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시작으로 주말 내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및 중동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하우머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규모 맞공습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양국 간 충돌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로까지 공습을 넓혀가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르고 이로 인해서 다시 삼고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면 다우지수는 1.79%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3%, 1.3% 밀려났습니다. 한동안 중동 특수를 누렸었던 빅테크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중동 국가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을 대거 사들였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자 중동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 애플도 1% 넘게 빠졌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가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우수수 무너지면서 브로드컴이 3%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도 1.51% 내렸습니다. 자산시장 중에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단행한 데다가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수백 기를 발사해 보복을 하면서 유가는 한달 14%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 석유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7% 안팎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중동 위기 고조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금값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금선물은 1.48% 오르면서 2개월 만에 3,500달러 돌파를 목전해뒀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전자산인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보통 지정학적인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의 매수세가 몰리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매도 압력이 커졌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온건한 물가지표 발표에 올랐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축소되는데요. 9월 인하 가능성은 76%에서 71%까지 떨어졌고요. 또 연말까지 연내 한 번 인하에 그칠 가능성도 전거래일의 21%에서 24%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물가, 더 나아가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하면 CPI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고 소비 지출과 GDP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JP모건은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까지 치솟고 CPI는 5%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처럼 올해 중 처음으로 미시간대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한 건데요. 이번 6월 지수는 60.5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8.3%포인트 상승했고요. 월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중 합의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6%에서 이번 달에 5.1%까지 급락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사 측은 소비자는 여전히 경제의 광범위한 하방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으로 유가가 계속 급등세를 보이거나 또다시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경우 이 수치들이 다시 악화할 수 있어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우선 주 초반에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또 인도 등 주요국들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지켜봐야겠고요. 주 후반에는 현재 시간 18일에 6월 FOMC 결정이 나옵니다. 현재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 사실화됐는데 관심은 새롭게 업데이트될 점도표와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또 이번 주에 나올 경제 데이터 중에서는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관세 부과 전 몰렸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5월에는 소매 판매가 0.7%포인트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보다도 더 떨어진다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어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번 주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P통신입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 기술 굴기를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와 SMIC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기업들은 앞으로 이들 회사의 자재나 장비 등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과 러시아, 독일 등에 있는 화웨이 소속 기관들까지도 통제 명단에 넣으면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최근 일부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AI 칩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던 정황에 포착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모습인데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화웨이와 SMIC에 발급했던 특별 라이선스를 중단하는 등 연일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에도 히토류 카드를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의 히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실제 일부 승인도 이뤄졌지만 군사용 히토류만큼은 예외로 두고 여전히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묘한 타협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0일을 90일 연장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중국이 히토류라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만큼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진즉부터 금융 서비스 분야 진출을 모색해온 월마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아끼고 더 빠른 결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까지도 뛰어들면서 은행과 카드 네트워크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까지 많은 유통기술 기업들이 대체 결제 수단을 모색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공 사례는 드물었다며 이번 스테이블 코인 구상은 관련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우리 돈 8천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됐는데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으로만 780억 원을 벌였고요. 토큰 보유량은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길이 가는 건 취임 직전 출시한 밈코인에서 발생한 4천억 원의 수입은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도 큰 수익을 올렸는데 도럴 리조트로만 1,000억 원 넘게 벌어들였고 이 밖에도 베트남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개발 사업 수수료, 자신의 모습을 본떠 만든 디지털 트레이드 카드 같은 NFT 상품 판매를 통해서도 돈을 벌어들이면서 대통령직을 활용해 돈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논란에 다시 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제철의 US제 인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니온 기자의 신문은 일본 제철이 US제 황금주를 미국 정부에 발행하기로 했다 보도했는데요. 황금주는 한 주라도 경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으로 무상으로 발행될 것이다 덧붙였습니다. 경영권은 가져가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결정에선 미국 정부가 경영 통제와 간섭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 건데 1년 반 만에 미국 정부 허가를 얻게 된 일본 제철은 이번 인수에 우리 돈 40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황금주가 경영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을 위해 연거푸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아마존 소식까지 살펴보죠. 5년간 호주 데이터 센터 확장에 총 18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최고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발표하기도 했고 노스캐롤라이나엔 100억 달러, 대만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올해 자본 지출로 최대 1,0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이 중 대부분이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만큼 AI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7일간의 허니문 랠리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서는 등 중동 위기가 격화되자 투심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와 유가 관련주는 상승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돌로 국제 유가가 가장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란이 중동의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선다면 유가가 130달러까지 폭등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란이 이미 공격에 나서긴 했지만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만큼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앙코르 유전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극동유화도 14.29% 강세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방산주도 같이 급등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 방산업체들도 특수를 누릴 거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선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산은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각국의 군비 증강이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글로벌 방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국면이 이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리와 방산업체인 풍산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랠리 중인 방산주 중에서도 저평가돼 있다는 증권가 평가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탄약 생산업체로 세계 탄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성장을 지속할 거란 평가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성하이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풍산도 22% 넘게 강세 보였고 한일단조 17.89%, 코츠테크놀로지 15.87%, LRG 넥스원도 14%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제도권 편입의 문이 열렸고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 걸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온 은행권을 비롯해서 비은행권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KG 모빌리언스가 코인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자격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계열사인 메타핀 컴퍼니와의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선 스테이블 코인 등의 결제 구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KG 모빌리언스 13%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NHN도 12.4% 강세 보였고 헥토파이낸셜 8.31%, 카카오페이 6.53%, 다날도 4%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약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더 높을수록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현재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인데 이것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추가로 관세가 올라갈 경우 그만큼 한국 자동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채시스 22% 가까이 급락했고 오리엔트 전공도 10% 넘게 하락했고요. 한국 PIM 7.52%, DN 오토모티브도 7% 넘게 빠졌고 이원 컴포텍도 7% 가까이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던 상승장에 중동발 리스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3,000피를 기대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전쟁. 투자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 강도를 높이면서 전면전 우려를 키운 만큼 새로운 한 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일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0.87% 하락해서 2,9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은 2.6%나 급락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8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를 멈췄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발하며 결국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나마 코스피가 급락까지 가지 않은 건 외국인 수급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1,210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며 중동발 위기 고조에도 밥으로 매물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개인도 4,6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6,46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와 달리 코스닥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낙폭이 코스피 대비해서 더 컸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2,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900억 원이 넘는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4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탑10은 업종별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대표주들은 일제히 전쟁 리스크에 타격을 받았고 방산 대표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KB금융이 강보합 수준, 그리고 조선 대표주인 HD현대중공업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10위를 넘어서 15위권까지 상승 종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탑10 내에서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던 건 파마리서치입니다. 기습 인적 분할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17% 넘게 급락했고요. 또 시총 1위와 2위인 알테오제능과 에코프로비엠도 6%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됐습니다. 지수는 내렸고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0원 90전 상승한 1,36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 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소식의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야간 거래에선 상승폭을 더 키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뉴욕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오름폭을 줄였고 환율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역외 차익결제 선물한 NDF에서 환율 1,367원이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중요합니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서 전면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어 이 상황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증시가 중동 리스크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서 이번 주는 미국과 일본, 영국, 중국 등에서 일제히 기준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겠는데요. 우선 내일 일본은행이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 변동 여부보다는 회의 뒤에 나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경제 전망 요약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영란은행의 금리, 그리고 금요일엔 중국의 사실상 기존 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 결정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업종별 이벤트들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오늘부터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참가 기업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수요일부터 중국의 6.18 쇼핑 축제가 개최되고 금요일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열리니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흐름까지 체크하시죠. 한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선 방산주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인데요. 특히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는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주인 휴먼테크놀로지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통해서 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타격을 받았죠. 국내 증시도 당장 오늘 개장부터 증시 변동폭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을 보면 4위권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37% 하락하며 57,500원, SK하이닉스도 1%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23만 3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59% 내림세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29만 원. 반면에 방산 대표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4%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96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종 빅5 종목들 거래가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39% 오름세로 거래가 38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1.85% 약세로 9만 300원. HLB가 2% 넘게 내려갑니다. 거래가 5만 1,6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57% 하락하며 거래가 4만 1,750원. 더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53% 약세입니다. 27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머니쇼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주말 사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그리고 확전 가능성 관련 소식들이 빼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속보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이제 생각보다 이제 시장은 뉴스는 급박한 데 비해서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이렇게 덜 혼란스럽네요. 네. 당장 이제 제일 그거 한 게 당일날 미국 증시의 낙폭도 그렇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럴 때는 달러가 막 강해지고 네. 미국채 쪽으로 막 매수세가 몰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국채 수익률 올랐죠. 달러도 그렇죠. 오히려 약하죠. 또 토일 거치면서도 계속 이렇게 상호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일요일날 장 열렸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스라엘 시장 그 당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우디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지금도 미국 지수물 흐름이 우리가 늘 보던 그 흐름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고만고만한 상황. 봉합 수준. 시장은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또 빠르고 훨씬 더 한 수 더 내다보는 것 같아요. 네. 음, 이게 뭐 일단 핵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핵? 예, 핵 네. 때문이에요. 핵 때문인데 또 G7 정상회의 이제 때마침 열리게 되고 또 지금 유럽 연합도 그렇고 핵과 관련해서 지금 좀 협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어쩌면은 또 뭐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선 장기화될 가능성 우려도 있고요. 네. 네. 어쨌거나 전쟁 소식이 들리는 데 비해서 세상이 너무 덤덤하네요. 근데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사실 일촉즉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 지금 매체 여러 뭐 정식 언론 매체가 됐건 아니면 SNS가 됐건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뭐 서로가 불확실한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계속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시장은 참 생각보다는 탄탄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주말에 바쁘셨죠? 전쟁 얘기 계속 듣느라고.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뭐 속보가 계속 나오니까. 예. 안 그래도 뭐 오늘 얘기는 그걸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궁금해요. 정리하신 내용이. 일단 여러 가지 뭐 때리고 보복하고 글쎄, 지금 예, 예. 근데 참 이스라엘 분들은 참 잔인한 분들이구나 하는 걸 한번 깨달았고요. 그 핵 농축 시설 위주로만 때릴 줄 알았는데 그 연구진, 박사, 뭐 아주 군사적으로 이런 분들 정밀 타격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불씨를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예.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미국, 사우디, 뭐 주변국, 특히 이스라엘 이제 이 이해관계가 딱 절묘하게 맞는 그리고 뉴스 중에 이제 미국에서 뭐 승인을 해줬냐 안 해줬냐 당연히 승인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무슨 그 뭐 위법 시위에 막 뭐라 그러죠 불법 무슨 네네. 뭐 거기에 막 휘말려 있고 그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져 네.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돌파구를 한번 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감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확전으로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저는 확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이라는 게 거의 비슷했을 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이 지금 수년째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보니까 그 SNS라든가 이제 외신 헤드라인들이 네.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공격 그만하면 우리도 그만할 그 생각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유화적인 멘트를 날리는 거 보면 네. 이란이 속된 표현으로 조금 후달리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그렇죠. 좀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오하다가 그냥 본토가 다 때려 맞아버렸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지난주에 또 정권까지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확정까지 안 갈 거라고 보고 이제 미국의 경제적 경기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이 관세 우려감이라든가 소비자 심리 이따가 나오겠지만 소비 심리의 어떤 위축 뭐 이런 것들 상품 가격 우려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이 지난주까지 적어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CPI, PPI 5월 거 굉장히 예쁘게 아직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죠. 예, 우리가 연초에 한번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스캇 베센트가 오벌 오피스에서 5가지 인터뷰하면서 10년물 금리 잡을 거고 유가 잡아서 인플레이션 잡을 거고 뭐 등등등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데 만약에 이 확전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유가가 뭐 한 이틀 주간으로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한 뭐 13% 올랐단 말이죠. 지금. 네네. 이게 계속해서 저는 임계치를 한 75불에서 80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넘어서 정말 JP모건이 예상한 것처럼 막 130불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트럼프의 이 물가 안정, 유가 안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그 저항을 예, 받게 되는 예.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국 트럼프조차도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끔 주진 않을 거고 실제로 이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 패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힘이 본질인데 네. 힘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5함대, 7함대 여담이지만 미국의 11함대까지 중에 7함대가 그 위수 지역 지난주에도 우리 왜 알래스카에서 인도까지 위수 지역 담당하고 있는 이 7함대가 지구상에서 한 국가가 7함대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네. 그 바로 다음으로 센 함대가 5함대거든요. 5함대가 바레인이 사령부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바로 명령 내렸죠. 저 바레인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아, 그 말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뭐 여러 그 뉴스에서 나옵니다만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계속 그렇죠. 통과하고 예. 이 양이 전 세계 석유 그 운송량의 20%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란이 지금 전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기준으로 막았다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삼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요 그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흔들리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 뭐 단기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뭐 구보리 마켓에서 정리해서 소개는 했습니다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훨씬 좋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들도 낮아졌습니다만 요거는 이번 이 조사 기간이 이 중동 사태 발발 전이니까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또 다음 달께 또 이제 대충 또 날추가 튀과해서 예, 그쪽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있다 네. 하는 얘기죠.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데 살짝만 좀 네. 애rop하자면 지지난주도 언급드렸지만 이 소프트 데이터가 그래서 예. 심리적으로 한번 얼어붙은 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또 막 걱정을 하고 하지만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 그 미중 중간 합의 때문에 또 싹 개선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경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니구나 역시 하는 생각도 같이 했었죠. 시장 변동성 지수는 어땠나요? 이번에는 확실히 올랐습니다. 지금 네. 빅스 지수하고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스큐 지수, 예. 블랙스완 지수라고 하죠. 아주 예. 그 시장의 테일 리스크를 반영하는 아주 향후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을 잘 설명해주는 어허. 스큐 지수가 지금 그래프 보시는 대로 갑자기 푹 점프업을 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확전으로 가게 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예. 물가부터 뭐 정권부터 아주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썰인데 죄송하지만 예. 뭐 향후 한 2주 동안에 이 확전이 가지 않는다거나 네. 조금의 어떤 뭐 대탕트와 관련된 레토릭이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 또 저 스큐 지수는 쑥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장님이 뭐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하단 자체가 좀 탄탄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업종별로 좀 어땠는지 좀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업종 예. 지난주 일주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이제 임의 소비 부분이 뭐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한 2달 동안이었죠. 네. 관세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막 하락하고 할 때 잘 버텼던 유일한 2개 업종 임의 소비하고 헬스케어만 네. 올랐다가 지금 임의 소비가 아직은 조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 그리고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중소형이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중소형은 아직은 좀 뭐 중소형 자체가 속성 자체가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예. 요 3개 업종 빼놓고는 빨강색을 보시면 되는데 빨강색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업종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뭐 산업재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뭐 산업재라든가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하루가 지금 S&P 등등에서 1%한 중반 이상씩 빠졌으니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게 없었다고 하면 거의 산업재 같은 경우로 지금 7.95% 주간 상승인데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저변은 아직 훼손은 아직 안 돼 있고 지난 2달 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있을 것이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물가도 안정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노동 시장이 조금 균열이 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뭐 침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소비도 여전히 괜찮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은행들에서의 뭐 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아직 탄탄하다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사실 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조금은 고민스러운 레벨에 와 있었잖아요. 미국도 우리도 네. 맞습니다. 우리는 대선 이후에 그야말로 거침없이 굉장히 수직 많이 상승을 올랐어요. 했고 네. 미국도 거의 지수나 어지간한 주요 종목들이
전 고점 내지는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왔었고 한번 여기서 쉬어갈 타이밍이 됐었던 쉬어갈 거죠, 타이밍이 사실. 돼서 또 타이밍이 된 상황에서 또 누구나 악재로 여길 만한 재료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탄탄하고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이게 오늘 월요일 미국장이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버텨낼 것 같단 말입니다. 강보합, 약보합 뭐 그 정도 보합 예, 수준에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약보합 정도 예, 되지 약보합인데 않습니까? 약보합이라기보다는 거의 보합이에요. 뭐 안 움직이는 정도. 네. 참 의외의 흐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왜 국내 시장 우리 언급했을 네. 때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단기적으로 많이 V자 반등했고 이제 뭐 이익 실현성 매물도 좀 있을 타이밍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랬었죠. 전망을 했습니다만 예. 그게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항상 시장은 보면 이런 이슈들이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앞서 소장님이 그 시장 자체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미국 예.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다는 말씀 글쎄, 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뭔가 전쟁이 난다 하면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근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더라고요. 유가가 오를 수 있기 예, 때문에 바로 그 이유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게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라고 하면 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이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저는 예.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전쟁이 이제 초입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일주일 동안 13.35% 올랐습니다. 유가 예, 예. WTI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네, 우리 계속 시청자분들 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하루에 이 물동량 원유의 물동량의 20%를 거기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가 만약에 막힌다. 네. 제가 자료 준비한 것 중에 저게 네. 보니까 위치가 이란산 석유뿐만 아니라 원유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산, 사우디, 뭐. 쿠웨이트, 카타르, 네, 뭐 네, 바레인 카타르산, 이쪽이 네, 맞아요. 모든 저쪽- 원유가 다 이쪽으로 맞아요. 통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전통적으로 여기가 이란 지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거 가지고 막았네 어쩌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유가가 뭐 근데 이런 현실적으로 실제 막았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봉쇄한 적은. 그렇죠. 말은 늘 이럴 때마다 나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걱정,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도 유가라는 건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그 도쿄로 그 뭐야 자기 활동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란 말이죠.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뭐 측면에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이란이 이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체력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로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 정도 삼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나 이란도 정말 산유국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이란이 예. 지금 자료 보시는 대로 2023년 거기는 하지만 뭐 네. 작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 세계 5위 산유국입니다, 아, 사실. 5위 산유국. 예, 산유국 기준으로 보면 5위인데 네. 재미있는 게 엑스포트, 그러니까 수출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위권에 전혀 속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란 제재 때문에 네. 이란산 원유를 다 수입 금지를 시켜버렸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 제가 아까 좀 속된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후달리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저게 아마 중국으로는 갈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예. 네, 예. 뭐 예. 근데 뭐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란산 원유 수출 자체가 더 제한이 되면 중국도 타격을 중국이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바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월스 케이스까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럴 때 항상 또 이제 나와야 되는 얘기가 우리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알았네 몰랐네 묵인을 했네 승인을 했네 뭐 이런 얘기. 저는 충분히 알고 충분히 통화를 알고 승인했다고 했다 봐야 생각합니다. 되는 거고 그렇죠. 이틀 전에 무슨 뭐 대사관 인력들 소개령 내리는 걸로 그럼요. 보나 예. 시장도 그래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럴 때 늘 나오는 게 그러면 러시아는 중국은 이렇게 되는데 또 푸틴 대통령하고도 또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는 대로 이전 가장 전면전으로 갔을 때가 1973년도에 아랍 그 오일 엠바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 아랍 연합국들이 정말 네. 그때 이제 가자지구 뭐 수복 칸에 어쩌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때 참고로 그 유가가 300%에서 400% 올랐습니다. 네. 배럴당 3불 수준에서 40불까지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월스케이스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틀리죠. 지금 정리 간단히 해도 그때가 이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래서 욤키푸르. 맞아요. 예, 중동 전쟁 중에 욤키푸르 제일 중요했던 전쟁이죠. 예,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이게 네네. 속죄일인가를 뭐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이제 아랍
그 연합국들을 러시아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그런 지금 체력이 아니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뭐 지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단히 빨리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네. 까보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이 어이구 이거 뭐 한 반세기 전의 체력을 갖고 있네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풀 지원을 받았던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예. 중국도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 뭐 소개는 잘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주말 현재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시진핑의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시진핑 가택연금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랍 전쟁에 뭐 지원을 해줘서 같이 한번 전면전으로 가고 이런 상황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면전까지는 안 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지금 그나마 저기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제압했고 그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이제 이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달러도 좀 신기해요. 사실 오프닝에서도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상황이 이러면 달러가 오히려 그러니까요. 좀 올라갈 법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판이 예. 바뀐 것이죠. 그 트럼프 때문에 관세 이게 사실 문제는 관세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네. 갖고 있잖아요. 국내 자산을 안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지금 4월 이후만 보더라도 많이 빠졌다가 V자 반등을 할 때 저희도 네.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달러 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조금 네. 훼손이 있겠죠. 네. 오른 만큼 달러 값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본질이 우리도 수출하고 무역 수지 흑자를 내겠어. 이렇게 되면 이 트리피니 딜레마가 깨져버리는 것이잖아요. 적자를 유지하면서 밖으로 나갔던 달러를 통해서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통해서 그 해외국들이 무역 수지 흑자국들이 그걸 가지고 달러도 사고 미국 채권도 사고 이게 이제 트리피니 딜레마였는데 네. 이 근본적인 반세기 동안 이어졌던 이 시스템이 이제 살짝 훼손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 미국 달러 표시 자산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 깨져 있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사악하게 얘기하고 의심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에서 98 근방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흘러내리면서 98도 깰 무렵 야 이러면 이제 달러가 진짜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나? 그 와중에 미국 국채까지 던지면 진짜 다시 또 30년물 5% 넘나? 그런 이런 것도-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달러는 반등하고 국채 수익률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획했다는 것은 너무 사악한 얘기고 그걸 혹시나 기대할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는 그다지 폭발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전략가들, 분석가들 중에 왜 이렇게 외환시장이나 국채시장이 중동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잠잠할까를 가지고 시장은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있다.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자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 현상이 계속되는 그걸 갖다가 무슨 중동 이슈로 그걸 돌려 세우기는 역부족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공감이 가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US 달러가 그 자료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6월 11일 날 네. US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생각을 몇 가지 한 6가지 쭉 해서 재밌어서 제가 정리를 네. 해갖고 왔는데 뭐 관세 불확실성 다 아는 얘기고 경제 어려움 지속 이건 동의할 수 없고 경상주의 적자 언급해 주신 대로 이것도 제가 동의할 예. 수 없고 재정 불확실성 요거 하나 하고 트럼프의 약세 편향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약세 이제 좋아한다. 네. 예. 그 말은 수출 우리도 할 거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출이 잘 되려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트럼프라는 분이 그걸 원하니까 이제 큰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참고로 이 우리가 가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 갖고 막 가끔 얘기를 할 때 예.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예. 그분들은 뱅커들이지 인베스터가 아닙니다. 예. 저도 JP 모건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네. 예. 2024년 초반인가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 금리가 떨어질 거냐 빠질 거냐 계속 올라갈 거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할 때 그 제이미 다이먼이 연말 투자자 레터들 쭉 보내면서 거기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8%갈 거다. 그때 당시에 4.3, 4.4. 기억나요. 예, 네. 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우라가 네. 대단하다고. 예. 근데 네. 그때도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표현 예. 드렸는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번씩 하죠, 은행들. 예.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2%대에서 15%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 예, 보고서가 예, 나옵니다. 예, 시나리오별로 예. 하다 보면 그걸 중간에 8%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은행 출신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첫째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편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그 옆에 제가 보여드렸던 8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네. 초록색이 US 달러 DXY 흐름인데 네. 트럼프 일기 때 DXY가 한 90불 초반까지 쑥 떨어졌다가 예. 올라갔다 반복을 합니다. 예. 요 정도가 임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25년 동안에 2000년 이후의 그래프만 갖고 왔지만 과거에 50년 그래프를 보지 않습니까? DXY가 평균이 한 95불 정도 돼요. 95. 네. 크게 보면 90에서 한 100불 사이인데 한 95에서 한 100불 정도가 딱 수렴하는 100불이라기 하니까 무슨 포인트라고 얘기를 예, 하죠. 90. 예, 예, 저도 헷갈려요. 예. DXY가 그러니까 지금 98불, 97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내부 뭐 저희 하우스뷰는 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95불, 95포인트 정도가 DXY 달러 인덱스가 임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또 원 달러하고 맞아요. 치환을 하면 원화도 그래서 1,350원 정도 그때 제가 1350. 말씀드린 이유가 하단은 그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네. 저기 2000년대 초반 한 2002년부터 저 그래프의 가운데 부분입니다만 한 2002년대부터가 아들 부시 그 뭐 입으로는 위원 스트롱 달러 하면서 그때부터 달러는 계속 금융이 오기 전까지 달러 약세가 된 그 시절에 저기 크루드 오일 저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저 뭡니까 원자재 지수라고도 볼 수 있는 저게 완전히 역상관관계를 보여가지고 학교에서나 현업에서나 달러하고 원자재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야 이렇게 배우고 전망하고 했던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오다가 최근 오른쪽 부분 보시면 저것도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 이제 무슨 시장에 공식이라 할 만한 게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지정학적인 게 또 정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치가 또 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것이고 굉장히 그 전 세계가 예. 과거 반세기 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예. 지난번 소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난 50년 우리가 독일 저 발트해 3국 저기 배치 얘기 아, 예, 말씀해 예.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지정학적인 어떤 딱 짜여졌던 시스템이 이제 균열이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전후 체제가 이제 완전 2차 대전 이후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걸 시작한 균열이 왔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내서 살짝 발을 빼는 이런 국면. 그러니까 뭐 2010년도를 기억합니다. 그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학계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예. 불리는 그분이 100년 후라는 책에서 빨간색 표지에 100년 후.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어, 다 각설 빼고 향후에 이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딱 했는데 예. 향후의 전쟁은 드론 위주의 전쟁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는 전쟁보다는 예. 이제 국지전이 발발을 할 거다. 예. 미국이 발을 빼기 때문에 어. 지금 저는 사실 그 책에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우주전이 될 거다인데 그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지만 무슨 전요? 우주전. 우주전? 아, 스타워즈를 얘기했는데 그걸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하여튼 제가 참 예. 중동 지역 전쟁에서 이렇게 또 음.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게 참 아 근데 아이러니하네요. 네. 어쨌거나 참 정치인들의 말은 진짜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즉각 휴전해야 된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논리는 왜 사람이 죽어나가잖아 이랬잖아요. 네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즉각 멈춰야 돼. 예. 근데 자기가 취임하면은 24시간 만에 휴전될 거다. 그 약속 못 지켰고 실행도 못 했고 네. 만만치 않은 와중에. 네. 그러면 트럼프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 나면 안 된다 했는데 음. 이스라엘하고 이번에 이란이 부딪히니까 그러게요. 그날 가끔씩은 예. 이렇게 때론 싸워서 또 때로는 해- 싸워서 풀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이 그것도 아까 정치학 국제 정치의 본질의 힘 네. 두 가지 경제력, 군사력. 네. 이제까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란을 계속 제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 우라늄 농축도를 지금 계속 3.67 농축도까지 그러니까요. 합의를 네. 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도 억울할 거예요. 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라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천연 우라늄이 0.7 정도의 농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예. 20%까지 농축을 할 때가 이제 원자로 가지고 전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20%까지. 네. 근데 이게 쭉 올라가서 80%, 90%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핵 분열이 거침없기 때문에 이건 네. 이제
군사력으로 핵 무기화가 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근데 지금 애초에 말씀하신 3.67% 까지 하기로 합의를 그게 했었는데 오바마 때 그 합의 내용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소스에 의하면 80%까지인가 지금 농축을 하는 우라늄. 이란에서 농축을 했다는 게 사실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거 다 오케이. 그런데 전략 자산, 원유와 핵무기는 방관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승인해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에 시장 관련해서 얘기했던 뭐 관세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이 가운데 또 트럼프가 또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제네바 합의 8월 10일 그 이후에 90일 중국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 연장을 검토한다. 또 이런 보도도 나오다 보니까 예.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통신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스카페센트가 이미 예. 그 지난주에 제가 자료로 갖고 네, 왔었는데 네, 소개를 네. 못했는데 스카페센트가 이미 90일 추가로 연장하는 걸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누가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제롬 파월 그리고 네. 정책 부문에서는 스카펜센트의 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시간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887포인트고요. 코스닥 0.6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63위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8,400원, SK하이닉스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3,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01만 1,0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1.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500원. 이 가운데 방산주들 지난 금요일에도 일부 방산주들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2.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19만 8,100원.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6천 원. HD현대중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금요일 날 6% 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좀 일부 되돌림 반등 예상되고요. 호가는 39만 원. 에코프로비엠 1.5% 하락 예상되고요. HLB가 3%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900원. 에코프로가 1.6% 하락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가 27만 원이고요. 그리고 휴젤이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보합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펩트론이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8% 내림세 예상되면서 예상가 59,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일부 정유주 음식료 섹터 그리고 방산주 강세가 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해운주까지도 아무래도 운임료가 상승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도 예. 상승 예상되고요. 그러니까요. 혹시나 싶어서 한번 로키드 네. 마틴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니까 한번 봤더니만 지난 금요일 날 그 뉴스 터졌는데도 상승폭이 3.66%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방산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드론주들도 흔히 드론주들. 이번 전쟁에서 보면은 이제 드론과 안티 드론의 싸움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학습 효과가 참 무서워요. 이런 거 지정학적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장 빠지면은 그런다고 세상 망한 적이 있습니까? 장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 꾸역꾸역해서 다 고점 열고 해서 이렇게까지 와놓으니까 금요일부터도 그런 주변의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제발 좀 빠져라. 나 좀 사게. 살 기회. 네. 참 바람직한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였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학습 효과가 네. 학습 효과.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관세 이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G7 정상회의 있고 또 관세 전쟁,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난주에는 그래도 관세는 뭔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은 네네. 진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국
한국하고 미국 협상 별게 없었다는 평가도 네. 있긴 하지만 제네바 합의를 다 깨트렸었던 네. 것이죠, 그 사이에. 근데 거기에 플랫폼으로 다시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도 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평론들이나 이런 거 보니까 미국이 조금 더 양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수치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 미국의 대중 관세가 55% 유지했고 중국이 대미 관세를 10% 유지했다. 네. 뭐 이건 안 봐도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가 더 조금 더 누구한테 기울어진 협상이었냐라는 건 네.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보시는데 미국 인도 관세 협상 잠정 합의했고요. 멕시코하고도 처관 관세 부분 철폐 협정하는 거에 지금 근접할 정도로 일단 미국 입장으로 가고 있는 협정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벨롭이 되고 있다. 뭐 그 정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일본 제철하고 USD를 합병하는 거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종 승인했죠. 예, 그 시사적인 뭐죠, 그게? 첫째 정치적으로는 이제 역시 일본과 미국은 혈혈 동맹이다. 하하, 그런 내포한 뜻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미국 말 잘 듣는 국가다. 일본이 그리고 나서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그 국채 매입을 줄일 거라고 했었는데 네, 네. 국채 매입 중단,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그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조금 덜 살 거야라는 폭을 줄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덜 테이프링이네. 네. 국채 매입을 줄여 나가기로 했던 그 계획을 그 양을 줄였다고 그걸 합니다.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뭐 미국 국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게 아. 좀 인라인한 모습 아니겠나. 뭐 그러니까 그런 그게 생각도 유동성이 들고요. 조금 더 확대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매입 규모 매입 매입 규모를 축소? 조금 그러니까 매입 축소했던 거를 다시 줄인다는 줄인다. 거니까 미국 국채를 조금 더 사겠다. 아, 예, 단축해서. 네, 예.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네, 되는 네, 거죠. 네. 예. 계획보다는. 그래서 미국 국채 뭐 매수 기반에 네. 조금 더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겠죠. 예. 그러면 뭐 G7이야 뭐 뉴스 나온 대로 한번 쫓아가면 될 것 같고 네. 이 와중에 그 잘난 어르신들 모여서 뭘 논의하는지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는지 뉴스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뉴스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밥이나 먹고 사진만 찍고 마나? 예. 근데 그거는 생각해봐야죠. 화수 이틀 동안 FMC는 하는데 뭐 나올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내가 연중 관계자를 하더라도 네. 나는 입국 다물고 있겠다 아니, 회의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온 지표 자체는 좋아도 지금 워낙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예. 유가 우려되고 그다음에 유가 우려 이전에 네. 지난주에 NFIB 중소자영업자연맹 네. 지수가 나왔거든요. 다행히 지난달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다시 네. 반등을 했습니다. 네. 뭐 수치는 따로 보여드리지 예.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 지표 하부 지표 중에 어닝 트렌드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닝스 트렌드. 아. 그 테이블 한번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네. 어닝스 트렌드가 유일하게 지금 시즈널리 그 조정된 레벨이 마이너스 26%로 줄어들고 있고 제가 따로 그 마이너스 26% 줄어든다는 거는 기업 이익들 중소자영업자 예, 예. 그 설문 대상 기업들이 예. 향후에 기업 이익은 좀 이익, 줄어들 것 이익이. 같아라고 예상 네. 그러니까 응답을 했다는 얘기고 네. 자료는 제가 지면 한계 때문에 안 갖고 왔지만 그 plan to raise prices라고 그래서 네. 제품 가격들을 올릴 계획이 있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떴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유가도 유가지만 이런 그 기업단에서의 전망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 관세 영향을 점점 그 나타내주지 않겠나 하는 네.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도 이거 생각하는데 FMC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 하드 데이터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분들이 보고받고 보고 있는 실제 데이터들은 하드 데이터 중에서는 금리가 뜨는 물가가 점점 뜨고 있다는 게 아마 못내 확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 5, 6월 달 그 무지막지한 관세 막 판때기 갖고 나와서 했는데 그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이 뭐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FMC가 그동안의 그들의 그 스탠스를 지킨다고 하면 예상 외에 정말 뭐 금리를 뭐 스몰 스텝이라도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당초에는 원래 올해 25bp씩 두 번이나 내년 25bp씩 두 번 인하해서 그 페드와치 같은 거 보면 내년 향후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100bp 인하할 걸로 예상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확률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CPI, PPI 발표됐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또 PC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예. 이번 뭐 잘 아시겠지만 PC라고 하는 건 CPI,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입 물가 요 세 네. 개를 합쳐서 산출한단 네. 말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시장 컨센서스가 미디엄 포커스드니까 컨센서스가 헤드라인이 먼스먼스로 0.1%, 코어 핵심 PC도 0.14%,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CPI, PPI 굉장히 괜찮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문제겠죠. 6월 발표된 게 5월까지니까 이제 네. 6월 거를 발표하는 7월, 8월 하순으로 갈수록 아까 NFIU에서 그 중소자영업자들이 가격 올릴 거라는 그 전망이 굉장히 뭐 폭증까지는 아니지만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해묵은 얘기가 됐지만 4월, 3월 당시에 그 월마트 가격 올릴 거라는 네. 거 언론에서 나왔고 예. 뭐 16개 그 소매 브랜드 업체들이 가격 올릴 거라는 거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업들이 네. 지금 소위 그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관세 때문에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알겠습니다. 억제할 수 개장하고 없으니까요. 들어보도록 네네.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 소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좀 급등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에서는 시장 방향 예측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고 보면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많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올라갑니다. 2,901포인트, 다시 2,90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0.3% 떨어집니다. 766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하락합니다. 지금 57,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9%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24만 원 선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29만 2,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올라갑니다. 95만 2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5% 하락합니다. 지금 19만 8,300원. KB금융은 1.4%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이고 기아가 0.9% 하락합니다. 9만 6,3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0.7% 올라갑니다. 4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 날 6% 떨어졌고 오늘 지금 하루 만에 4% 급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만 3,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9% 하락하고요. HLB도 1.7% 약세로 5만 1,800원, 에코프로 0.8% 하락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0.7% 내림세로 2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이 3%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36만 7천 원까지 올라가고요. 파마 리서치도 2% 강세입니다. 44만 4천 원. 펩트론도 1.4% 올라갑니다. 18만 8,700원. 리가캠바이오도 1.7% 오름세로 11만 90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1%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주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강세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4% 강세입니다. 20만 9천 원 선이고요. 카카오도 1% 올라갑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유가 급등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LPG 관련주, 뭐 도시가스 이런 쪽, 셰일가스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흥부석유가 22% 급등합니다. 19,6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16% 강세입니다. 25,450원. 극동유화도 5% 강세고요. S오일 0.3% 올라가고 SK가스가 5% 강세 2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이제 뭐 셰일가스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 쪽 움직임, 또 한국전력도 0.9% 올라가고요. 오늘 LPG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자, 해운주들 볼게요. 지금 흥하해운이 4% 강세입니다. 2,300원 선이고 HMM도 3% 상승 24,950원. 그밖에 지금 대한해운 0.6% 올라가고요. 흥하해운 4% 강세고 오늘 해운주들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290억 원 매수 우이고요. 기관도 259억 원 순매수, 이 가운데 외국인은 54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은 111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7억 원, 48억 원 매도 우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8 수준인데 오늘 달러 환율 이런 60전 하락하면서 1,36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환율도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지수 오르고 원화 환율 떨어지고 네. 그러면 뭐 별일 없다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금요일 날 야간 선물 한 0.3%대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또 좀 더 강하고 외국인은 이거 하는데 참 지금 저기 뭡니까 이 대표님 일각에서 그동안에 왜 우리 시장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막 그리고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갖다가 좋게 보고 막 샀다기보다도 그것도 없지 않았겠지만 일부 공매도 세력들이 어떠거나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뭐 일부 있었겠지만 일부 있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네.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네.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정권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 지난 2년 내내 굉장히 눌려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분출을 하고 환율이 예. 이제 미국발 예. 그러니까 달러 약세 요인 그러면 이제 원화랑 강세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외국인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환율에서 먹고 주가에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가 되면서 좀 올라가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반기에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일까 하는 거는 펀더멘털 입각에서 보면 조금 그렇게 좀 그래요. 예. 아니, 또 지금 중동 이슈 때문에 묻혔는데 지금 현재 LA 상황은 어때요? 뭐 참 저 예. 그 LA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랩투행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가감 없이 예.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그걸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라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라고 하는 데모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건가 애초에 싶습니다. 불법이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하니까 전역에서 지금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네네네. 해서 뭐 언론에서는 전역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왜 사망자도 이걸 나오고 막. 여쭤보냐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그 불법 이민자들이 종사하는 직종 자체가 서비스 직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임금 그들이 없게 되면 이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 노동 고용국 네. 보고서 나왔을 때 네. 딱 하나 징후가 있었습니다. 네, 네. 노동 참여율이 62.6%에서 예. 62.4%로 떨어졌어요. 아, 그런데 실업률은 변함이 없었단 예, 말이죠. 예. 그리고 다른 뭐 넌팜 페이롤, 비농업 신규 일자리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큰 영향은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아, 그 정도에서. 네, 네. 예. 그래서 펀더멘털의 큰 훼손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났다. 이 아, 부분에 또 주목하는 사람들 굉장히 있잖아요. 중요한 예, 말씀 예. 해주신 거고요.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네네. 사실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노동시장을 가장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네네. 근데 지난주 목요일 6월 12일 현재로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파랑색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다행히 똑같았어요. 네. 지난주까지 예. 24만 8천 건. 이것도 연초 대비하면 한 3만 건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연초에 21만 건, 22만 건이었다가 지금 점점 바텀 업하고 트렌드 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컨티닝 잡리스 클레임스라고 해서 네. 2주 연속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109만 2천 건에서 194만 6천 건으로 좀 많이 상당히 늘었어요. 떴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패드까지 연결을 하는 건데 예. 노동시장이 서서히 이제 이것만 보면 균열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CPI, PPI 물가는 또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판단을 하면 분명히 이제 올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뭐 한 93% 페드 와치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그러게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그래서 이번 주 그 수금요일 날 FMC하고 뭐 스테이트먼이라든가 인터뷰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게 금리 동결할 텐데 네. 코멘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특히 요번에 또 이제 SEP 경제 전망 요약 발표하고 점도표가 발표되는데 그게 시장에선 조금 비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비우호적.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시켜줄 거야 이런 멘트는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제가 NFIB에서 왜 네. 가격 올릴 거라는 뭐 그런 서베이 지표라든가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서비스 물가하고 상품 물가를 제가 굳이 구분을 해갖고 네. 왔습니다. 지금 21페이지 한번 왼쪽 그래프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서비스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바뀌진 않았지만 상품 물가가 지금 바텀업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파란색. 네, 파란색하고 뭐 진곤색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상품 물가라고 하는 건 수입 상품 물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FMC에서 물론 뭐 썰이긴 합니다만 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좀 이제 파월이 또 정치적인 스탠스로 살짝 뭐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동안에 2, 3년 전부터의 지금 FMC 네. 스탠스를 보면 물가 우려가 지금 잠잠할 수 없고 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볼 거야. 뭐 그 정도의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향후의 물가 상승 SEP에서 물가 상승 코어 PCE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지난 그 분기에는 1.7% 전망했었는데 이게 이제 1.4라든가 조금 떨어지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죠. 지금 거기 미국 주식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충광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 해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나스닥은 12월 16일 작년 12월 중순에 2200을 찍었네요. 그게 이제 고점이었는데 2204.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2만을 못 갔단 말입니다. 네. 지난 6월 11일 날 고점이 19,800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요렇게 왔고 자 여기서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등등이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거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런저런 뉴스의 흐름이나 그걸로 지표로 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한 질문이시고요. 네. 좀 길게 보면 당연히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단중기적으로 보면 그때 네. 왜 제가 7월 달에 한번 살짝 흔들릴 것 같다는 말씀 글쎄 그 드렸었잖아요. 말씀하셨고 물론 이 전쟁 때문에 이 골이 얼마나 깊어서 그때 빠질 걸 미리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 여름이 예. 올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변동성이 올해 촉발이 볼 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그 정도 한 뭐 6월 말 7월 접어들면서 타이밍 보시고 그때 정도 들어가시면 뭐 중기적으로 다 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 분명히 연말로 갈수록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허. 내년도에 중간선거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이 중간선거니 완전 총선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불 지필 거란 말이죠. 예, 전체적으로도. 예. 한번 그건 개별 기업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만 네. 예. 그래서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에 제가 회사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투자한 섹터 테마가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 네, 예. SMR 뭐 작년부터 예, 나와서 예. 얘기했지만 저희는 3년 전부터 아마 저희 나라에서 저희가 운용기관 중에는 제일 처음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SMR 같은 경우가 소형 원자로 리액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추종하는 ETF를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형 회사들, SMR 관련 중소형 회사들이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실제 재무 상황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가 막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또 삼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적당한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균열이 지금 우리가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제 종목 단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펀더멘탈이 좀 확실한 뭐 늘 해묵은 표현이긴 하지만 종목 장세, 업종 장세, 업종별로도 좀 선별적으로 뭐 이런 전략의 스탠스를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죠. 저는 산업재 하반기로 갈수록 중소형 부동산,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산업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공장 짓고 도로 닦고 뭐 건물 짓지 인프라 않습니까? 쪽이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는 아니지만 거기에 뭐 운송이라든가 자재를 대는 이런 회사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아니 원자력 쪽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야,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대단하네 이거. 일복으로 보나 주복으로 보나 월복으로 보나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분명 과열이거든요. 과열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멈출 기세가 아니네요. 네, 더 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 원전주. 원전주는 저희가 아직 그 전략으로 보면 저희는 57개 투자 테마로 쭉 구분을 해서 해당되는 ETF를 구분한 네. 다음에 거기서 이제 리밸런싱을 활용을 하는데 네. 뭐 저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좀 전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투자 테마가 현재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 테마입니다. 와.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AI 원전은 데이터 센터. 필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원전, 우라늄 이러면 무슨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얼마나 피해가 큰데 원전은 무슨 원전이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같은 1테라바이트 하여튼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은 게 그렇죠. 원자력이고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때 사망하신 분들 포함해서 가장 사망률이 낮은 게 원전이고 그리고 비용 대비 코스트 베니핏이 가장 높은 게 원전이고 이렇습니다. 뭐 더 여쭤볼 게 없네. 아니 또 근데 오라클 뭐 자료 아. 준비하신 거 있으시니까 요거 좀 말씀 주세요. 두 가지만 갖다 해주면 예. 오라클 실적 굉장히 잘 네, 나왔죠. 맞아요. 예. 오라클도 오라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 투자세, 성장세는 네, 여전하다는 네. 겁니다. 네. 그 테크 쪽에 가장 그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회사가 오라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모두의 미국 자산 셀, 뭐 달러도 약세 뭐 이런 얘기했지만 예.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미국 10년물 경매, 30년물 경매 각각 6월 11일 날, 12일 날 있었습니다. 10년물 가장 중요하죠. 외국인 투자 비중, 인다이렉트 비더 비중이 70.6%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때 60% 후반대 나오는데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70.6%라는 얘기니까 셀 아메리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저 강정수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AI는 뭐 야구로 치면 뭐 2회나 3회다 하셨는데 맞더라고요. 그 재미나이 그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물어보는데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재미나이가 이정민 앵커를 몰라봐요.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아직 2회나 3회에 불과하네. 축적돼야 될 데이터도 많고. 아니 그 굴욕적인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저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AI가 조금 특수 목적에 좀 스페셜라이즈드 된 분야에 붐을 일었었다면 이게 이제 범용화되고 제너럴라이즈가 될수록 네. 제가 해묵은 얘기입니다만 이 AI 챗GPT 나오면서부터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경제 전반에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도 된다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또 증시 전망 리포트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일단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시장에 받는 충격은 우려보단 작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양 지수 모두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2,895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입니다. 76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팝니다. 89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4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66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8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410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생물공학과 가스 유틸리티, 해운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항공과 자동차, 철강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유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에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확대하자 중동의 원유 수출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PG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흥구석유가 17% 가까이 상승하며 18,730원, 중앙에너비스가 5% 강세로 2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가스도 1.5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225,500원. 이원이 1.3% 강세로 7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성산업은 1.69% 하락 전환되면서 현재 거래가 4,370원으로 집계됩니다. 도시가스 관련주들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동 도시가스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0.91% 오름세로 거래가 20,050원이고요. 대성에너지가 7.37%, GSE가 5.9% 강세입니다. GSE 거래가 3,68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대성홀딩스가 0.9%, 1% 넘게 상승합니다. 더불어서 ENVNI 역시도 0.3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주도 인공지능 전략을 진두지휘할 AI 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낙점했죠. 정부의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출마 당시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ITN 글로벌이 7.6%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3,900원이고요. 나우아이비도 2.72% 강세로 거래가는 1,547원. TS 인베스트먼트가 3% 가까이 올라갑니다. 1,8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3.28% 강세 기록하면서 거래가 7,56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엑스페릭스도 1.72% 오름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주 보시죠. 해운주 지금 상승하다가 일제히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IM증권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장기화할 경우에 홍해 통행 재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면서 컨테이너 운임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해운주가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해운주 점점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서 지금 흥하해운이 3.86%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래가 2,115원이고요. KSS 해운도 1.3% 하락합니다. 9,900원. HMM이 1.1% 내림세로 2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펜오션도 1% 내림세입니다. 3,855원. 더불어서 대한해운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9% 약세로 현재 거래가 1,725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변동성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새 정부의 허니문 랠리로 2,900선을 넘기며 연고점을 갱신하던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코스피를 밀어올린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는데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를 사들였는데 누적 순매수 규모가 약 2조 3,077억 원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기아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외국인들이 한 달 만에 반도체 종목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엔 1조 원 넘게 정리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번 달 매수를 늘렸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2분기 디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5%가량 올랐다고 분석했는데요. 관세 여파로 인한 재고 확보와 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수요가 늘은 상황에서 일부 중국 업체가 감산에 들어가면서 디램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HBM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2달 만에 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 실리콘2, 파마리서치, HPSP,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순으로 사들였는데 주로 제약바이오 종목에 집중한 모습이죠.
먼저 순매수 1위인 알테오젠은 지난 몇 주간 기술 수출 기대감과 파이프라인 관련 호재가 겹치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브랜드 지수의 제약바이오 부문 1위에도 알테오젠이 선정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를 더욱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2위인 실리콘투 역시 국내외 소비 회복과 맞물려 이커머스 기반의 유통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잠재 시장에 머물렀던 유럽이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의 새 주력 수출지로 부상하면서 현지 유통망과 파트너십을 앞세운 실리콘투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실리콘투의 폴란드향 수출이 1997.1%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지만 그 다음날 수출 잠정치가 오류일 수 있다는 의견에 다시 급락했었죠. 결과적으로 환율을 혼동한 일부 업체의 자료가 반영되며 규모가 왜곡된 것은 맞지만 실리콘투의 폴란드 수출 물량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상향 추세인 점은 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하나오션,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그리고 한전기술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하나오션의 경우 며칠 만에 카카오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꺾고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 잇따라 긍정적인 전망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로 11만 4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하나오션이 2028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필리와 오스텔 조선소를 통한 연계 수주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서 하나오션이 미국 산성 및 구남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도 역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으로 ABL바이오, 우리기술투자, 또 휴젤, 마지막으로 CJ E&M 순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2위를 기록한 ABL바이오는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자사의 면역 항암제와 미국 머크의 키투르다와 탁센 등 3중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USA에도 참여하죠.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4조 원대 빅딜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참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기회를 더욱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과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 흔들리기도 했죠.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성훈 전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조금 이 내용을 한번 전문적인 시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백 연구원님, 지금 이게 핵 협상 원래 이거 한 5차례 하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4월부터 시작해서 예, 어제가 하고 있었죠. 6차 협상이 예정됐다가 결국 못한 거죠. 네, 못하게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분은 이란의 핵 능력이 너무 증대가 돼서 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위협뿐만 아니라 전 국제사회의 위협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위권 발동, 유엔 헌장 51조에도 나와 있는 자위권 발동으로 우리가 이란을 치겠다 하고 쳤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그런 표면적인 명분뿐만 아니라 네. 그 다른 여러 층의 문제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는 궁금해서. 예.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공격하기 하루 전에 네. 네타냐후가 정권에서 내려올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해산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졌었거든요. 언제요? 바로 전날입니다. 6월 6월 12일 날. 12일 날. 네. 그래서
원래 크노세트,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라서 네. 다수 정당의 총리가 다수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네, 되는데 네. 리쿠드 당이 다수당이 될 수가 없어서 극우 정당 조금 극렬한 보수 정당 14석을 가져와서 연정으로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이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징집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수 정권에서 흔들리니까 반대당 진보 정당에서 예. 국회 해산안을 지금 내온 겁니다. 불신임 투표를 걸어서 불신임을 그러면 걸어서?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53대 61로 그냥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성과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게 국내적인 정치적인 차원이었고 네. 국제 정치 차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란이 핵 해상을 해서 다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들어오면 이거 이스라엘에게 대한 가장 큰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6월 달에 지금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의장국이 돼서 유엔에서 지금 가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회의를 지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 가장 크게 다뤄질 의제가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을 유엔이 국가로 인정하긴 했지만 회원국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아 너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안 풀 거면 그냥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갖고 와서 한번 다뤄보자 고 회원국으로 이제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경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제안을 한 게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그래서 의장국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내부적인 환경 그다음에 국외적인 환경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뭔가가 타결책이 필요했었고 해결책이 네. 필요했었고 미묘하지만 13일 날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아니 왜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하는 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제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JCPOA 그러니까 네네.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권해서 조금 약간 평화 구축을 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피보트 아시아를 하던 아니면 중국 견제로 들어가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양동작전으로 또 핵을 개발할 수 있으니 그냥 이 협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4월 달에 트럼프와 이란이 핵 협상이 진행될 때도 계속 반대 의사를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번에 6월 달에 되고 나름 말씀하신 대로 6차 회담이고 나름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회담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제안만 할 수 있으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갖는 거 문제 없다라고 처음에 협상 들어갈 때는 얘기했다가 이스라엘이 극렬히 반대하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이란 너 못 가져. 그거는 협상에서 얘기 안 할 거야. 너네들 그거 포기해야지 협상이 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협상이 진행됐던 거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이 핵 협상을 되게 반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어요. 예. 또 우리 백영훈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또 이렇게 솔깃한 또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저게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린 겁니까? 현 집권 세력인 네타냐후 세력이 궁지에 몰린 겁니까? 지금 네타냐후 행정부가 궁지에 몰렸지만 지금 네타냐후 행정부는 지금 국외적으로 특히 이란과 싸움에서는 역대 어느 총리보다는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보면 미묘하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건도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승리를 입장에서는 득점 요인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득점을 했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거의 1982년 이후부터는 예.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세력이고 예. 그들이 퍼블릭 넘버 원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헤즈볼라인 나스랄라였거든요. 예. 그 나스랄라를 축출해내고 예. 소위 말해서 그 이란이 그 구축한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을 다 형해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지금 정권이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거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소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되게 그 위협에 몰려 있지만 지금 그 외교적 성과나 이런 안보적 성과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타냐후 지지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조금 다시 한번 외교적 의제를 밀어서 그 이란과의 그 안보 의제를 밀어서 조금 자기의 그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죠. 물론 그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진짜 사실대로 이란의 핵 능력이 증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예. 이란의 핵 능력이 증대한 거 그리고 이란이 핵폭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고 한 거는 200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시점이냐? 이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사드나 그 대규모 그 총력전을 해서 공격을 하느냐에서는 아직까지 퀘스천인데 그거에 대한 그 괴리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도 맞물려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적합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오히려 지금 이란 내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심각하죠. 예, 이란은. 실제로 지금 이란 정권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시위도 커지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그 공세를 올려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이 13일 공습을 했을 때는 명분에 맞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너 핵 무기가 있으니까 공격할게. 그래서 핵 무기와 정책을 수립하는 군수장들 20명을 다 날려버렸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핵 개발을 해내는 핵 과학자들을 다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핵 능력 중에 이란이 가진 핵 능력 중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60% 농축된 우라늄이 축적된 거거든요. 예. 60% 농축 우라늄을 지금 IAEA 5월 보고서에 보면 408kg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60% 농축된 우라늄이 42kg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예. 이란이 지금 핵무기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부풀리기 위해서 15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수적으로 보면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세력들을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 핵무기 물질이 가장 많이 그 축적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게 나탄즈 핵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세 타겟을 다 성공적으로 첫 번째 공습에선 타격을 했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도를 보시면 이란의 서한 그 국경 거기가 그 미사일 기지, 레이더 방공 기지가 다 있거든요. 네. 거기를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어허.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의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파스 가스전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시설들, 정유 시설들,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이제 핵 개발에 관한 명분으로 공격을 쳤지만 그 지금 정지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 하냐면 내부적으로 너네들의 그를 흔들겠다. 왜냐하면 지금 오랜 전쟁으로 이란 국민들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처참하게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석유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 공급까지 이렇게 막히게 되면 이란 시민들은 당연히 지금 정권에 대한 비토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전 시위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저도 놀랍긴 한데 너무 치밀하게 그 전략을 맡겨서 그래서 처음에는 명분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정권의 전복을 꾀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이제 공습을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란 정권이라 하셨습니다만 지금 또 주말에 약간 시장으로 하여금 안도할 수 있었던 뉴스가 외무장관이 우리 그만 때리면 우리도 안 때릴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란 외무부 쪽이고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연구원님. 그러니 성직자로 위에 더 하메네이하고 하메네이, 대통령하고 즉 이란 군부하고 외무부가 생각이 같겠냐 말이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런데 요걸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외교부와 그 지금 말한 핵심 세력과의 괴리는 있지만 네. 핵심 세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그게 전쟁을 멈춰야지 자기네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외교부 장관 아락치가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 나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정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글쎄. 반증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이 멈출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네, 이게 네. 역사적으로 자기네들한테 가장 큰 기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공운이 될 텐데 네. 과연 멈출 것인가? 멈추겠느냐. 근데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봤지?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했어. 더 하면 돼. 너네들 지금 내가 주는 안을 받는 게 좋을 거야. 받으면 내가 뭐 해볼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트럼프 스타일이네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 외교라고 하는 이제 정치학적인 그 분석 네, 기법인데 제가 그걸로 이제 논문도 쓰고 많이 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훌륭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그 채찍이 되게 신뢰성 있는 채찍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신뢰성 있게 진짜 너네들을 괴멸시킬 수 있어 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고 진짜 아픈 채찍이네요. 아픈 채찍을 갖고 네. 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까지 해서 그냥 안을 받아 핵 그냥 포기하고 하면 경제 풀어줄게 하고 하는 안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아까 전에 질문과 같이 돌아가면 누가 궁지에 몰린 거냐. 네타냐후는 내부적으로는 내부 정치적으로는 궁지에 몰렸지만 외부 정치적으로는 지금 가장 그 하이타이드 그 높은 조류에 있는 거고 지금 이란이 가장 궁지에 물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트럼프는 이걸 즐기면서 트럼프 행정 즐기면서 지금 안을 계속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면 방어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 트럼프가. 예. 왜냐하면 그렇게 방어해야지 계속 자기가 쓸 수 있는 채찍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자체가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런 모든 그들이 장기적으로 안 갈 거다라고 보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전쟁이 처음 이게 분쟁이 시작됐을 때 유가가 11%, 12%까지 그렇죠. 올랐다가 예. 지금 5, 6%로 좀 예. 안정됐잖아요. 예.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시장이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정치 외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5차 중동전 이게 확전이 될까는 저는 지금까지 물론 제가 never say never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보면은 막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이란 쪽 지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는데 지금 푸틴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찌됐건 궁지에 물려 있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한 거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습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유엔 안보리 51조에 있는 유엔 헌장 51조에 있는 자기 자위권 발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자위권 발동에도 조건이 있는데 이번 이란 핵시설 타격은 자위권 발동일까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이제 이런 거죠. 와서 자기가 완전히 왕따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국제적 플레이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만 나빠? 여기 이스라엘도 한번 국제법으로 따져볼까?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자기가 목소리를 여기서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상태죠.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일단은 관망 자세입니다. 굳이 여기 들어와서 좀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금 전쟁 시기부터 초창기부터 이란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의사결정을 할 시스템이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이란에 이렇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유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백영구님, 요즘 지금 뭐 꼭 이스라엘 이란전 요즘 뭐 하기 좋은 말로 이 전쟁이라 하던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숱한 그 영상이나 정보가 올라오는데 말이죠. SNS나 이런데. 아니 솔직히 영상 보다 보면은 저거 만든 것 같은데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많고 진짜 이제는 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 뉴스도 가스전을 공격했다. 맞습니까 이거? 사우스파스전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F-35가 격추됐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예,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글쎄, 예. 지금 가스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금 좀 저 유보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우스파스 유저는 카타르도 연결이 돼 있는 그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금 다른 되게 프리사이스하게 정확하고 아주 그렇게 지금 그 공세를 올려가고 있는데 그 소위 남북 파스 유저는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란과 카타르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좀 분쟁 요소가 있는 카타르도 좀 연계되어 있는 거기를 공격했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이란 쪽에 대한 어떤 뭔가의 위협을 하고 한 거지 뭐 그 시설에 대한 파괴를 위한 타격인가 이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모르죠. 그리고 저도 지금 팔로우 보도들을 네, 보려고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디테일하게 올라온 게 없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공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뻔하고 이란이 공세를 올렸던가에 2011년, 2012년, 2018년 3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다 한번 막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가 막히면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로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죠.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이란은 그거는 정말 라스트 리조트 갈 때까지 갔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그야말로 옥새를. 그냥 나 죽고 네, 너 죽자라고 아. 하는 네. 카드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가장 도와주는 예, 파트너지 예.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에너지원이 다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란이 하고 싶어도 중국이 항상 말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유일한 동반자인 중국한테도 한 방을 먹이는 그런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군까지 개입을 할 건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 위협에 대해서. 예. 그러면 뭐 주로 외교적, 군사적 이런 분석이십니다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은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아니면 아직 모른다? 보통 제가 이거를 저도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네.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고 네. 이렇게 무디스도 네. 보고 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 보는 게 다들 그냥 78달러에서 80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안정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 급변 사태가 돼서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 140달러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이란발 석유나 이런 증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호르무즈가 완벽하게 맞히지 않는 한 그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빨리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를 다 막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뺨을 때려주고 싶은 이스라엘과 아니면 개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풀고 싶어하는 네. 미국한테 어떤 명분을 준다? 명분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는 네.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도 뭐 지금 보합권에서 뭐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일부 방산주들 또 이제 석유 유가 급등하니까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네, 지수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오며 가며 합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